홍콩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IB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갖고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홍콩쌤이고요. 여기 멋진 분 모셨습니다. 바로 이혜정 소장님 모셨고요. 작년에 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모셨고 1편 못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작년 거를 다 이제 압축 요약해 놓은 거 플러스 현재 지금 전국 상황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1편 이어가지고 지금 학부모님들 사실 반응은 이래요. 좋다. IB 그래 좀 좋은 것 같아. 주변에서 반응도 좋고 관심도 많은데 100% 사교육 늘어나는 거 아니냐. 지금 다들 그렇게 지금 베팅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교육에서 이미 지금 발빠르게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지금 뭐 토론한다 뭐 한다 영어로 토론시키고 뭐 다들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이제 IB 관련 대비 혹은 IB 교육하고 공교육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지금 경기교육 나가서 전국적으로 이제 희망하는 공교육 기반의 IB 교육 뭐 상관관계라고 할까요? 뭐 어떤 비슷한 점과 좀 차이점이 있을지 요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 아주. 일단 뭐 최근에 책 읽고 토론하고 생각을 꺼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학원 같은 것이 전부 다 IB 대비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다는 워딩 소리를 엄청 많더라고요. 네, 들었어요. 네. 근데 일단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거는 네. 그 강남 쪽에 그 국제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IB 무슨 대비반, 준비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은 거는 모두 영어판 IB의 영어 교육으로 그 교과를 영어로 교과를 소화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IB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IB 학원은 지금 국내 공교육에 도입하고 있는 IB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맥락이니까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열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국내 공교육에 IB가 도입되고 있는 이 부분, 국어로 도입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사교육 학원은 사실은 정교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교사 아마 모를 것 같은데. 몰라요. 국어 IB라고? 약간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사들이 공교육에 있는 교사들이 막 연수를 받아가지고 그쵸. 지금 막 시작을 하는데 그 사교육 업계에서 이미 공교육보다 더 먼저 연수를 받거나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쵸.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내 IB 무슨 대비반 혹은 준비반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실제로 IB 고득점으로 연결 지을 수가 없는 그냥 상술인 상태가 너무 일단 상관관계가 사실 멀리 떨어지네요. 진짜 이거. 네. 근데 이제 단지 그러면 이제 영어판으로도 IB가 사교육을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국제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그 선발 IB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영어판이든 한국어판이든 어떤 개념을 숙지를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설명이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네. 더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야 하는 개념 숙지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 영역. 네. 예를 들어서 벡터 개념을 잘 몰라요. 삼각함수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러면은 그거는 벡터나 삼각함수 인강을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아니면 현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주 그거를 잘 설명해주는 어떤 선생님의 과외나 학원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IB는 그러한 개념 숙지로 궁극적인 최종 변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 숙지를 바탕으로 숙지된 개념을 바탕으로 그 너머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나만의 생각을 얼마나 정교하게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궁극적인 평가인데 이거는 단기 속성반으로 안 길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대비 준비 집중 속성반 2주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는 전혀 금방 길러줄 수 있는 역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시험은 문학 작품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네가 학교에서 배웠던 작품 2개를 들고 2시간 동안 써봐라. 이런 게 수능 시험 문제예요. 그 역사 같은 경우는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관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생각하는 전쟁 2가지의 예를 들고서 2시간을 써봐라. 근데 이런 식의 시험 문제는 역사 같은 경우 한국사 검정 1급을 다 통과한 친구도 2시간을 써내는 논리력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기
그 단기 집중 속성반으로 막 문제풀이를 하는 기존의 그런 학원 스타일로는 길러질 수 있는 역량이 아닌 거예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평가 자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이 사지선다, 오지선다 그런 평가 선다형 평가 체제에서는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 성적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통계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이 적중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느 정도는. 예. 네. 그래서 이런 객관식 선다형은 문제를 많이 풀면 사실은 점수가 올라가는 스킬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내 생각이라는 거를 꺼내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막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이 아이비스러운 평가 체제에서는 이제 그 완전히 고득점하고 이렇게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제주국제학교나 아니면 상하이에 있는 그런 그 학교에서 연구를 한 걸 보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오히려 사교육을 좀 더 받고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덜 받더라라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이미 국제학교 대상으로. 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그 학습 결손을 보완해 주는 걸로 사교육이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개념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됐을 때 그 개념을 익히는 수준으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내 생각을 꺼내야 되는 그런 아주 그 최종 변별하는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거는 사교육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혹은 집에서 학생 자체가 얼마나 이제 토론과 여러 가지 그 훈련과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생각을 더 정교화시키는 훈련을 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책 읽고 토론하고 생각을 꺼내는 그런 학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장기간의 보약 같은 역할로는 할 수 있지만 단기 속성 집중 문제풀이반 같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교육의 근절까지는 아니어도 사교육의 지형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푸는 수많은 학습지를 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 방법 문제풀이 학습지나 그런 학원은 이제 이런 그 패러다임하에서는 별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은 그냥 개념 숙지. 근데 개념 숙지는요, 우리나라는 인강이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꼭 그렇게 그 사교육에 인강은 전 세계 월드 탑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개념을 숙지하는 수준까지만. 근데 그 개념을 숙지하는 것까지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그게 4분의 1 정도예요. 전체 평가 100점 중에서. 그리고 그 나머지 4분의 3 정도가 이걸 바탕으로 그 너머의 생각을 하는 거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약간 그 꼬고 또 꼬는 킬러 문항 푸는 훈련 이런 거를 하는 시간에 이 다른 종류의 생각을 하는 거에 시간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쪽집게 과외나 이런 단순 반복 문제풀이 학원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대구하고 제주에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원 다니는 게 여기 수업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설문조사나 이런 걸 했을 때 거의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다니냐 물어보니까 언젠가 볼지 모를 수능에 혹시나 모르니까 대비해야 되지 않냐. 대비의 개념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수업 자체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 친구들이 수능을 안 보거나 혹은 수능 패러다임이 국가적으로 바뀌면 사실은 이런 지금과 같은 사교육의 형태, 그런 연계 형태는 사실은 이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사교육에 나와 있는 것은 영업한 IB에서 IB를 경험했다. 영업판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교육 기반은 지금 사실 한글판 IB는 지금 사실상 그거하고 지금 거리가 좀 굉장히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미 연구조사 하신 거를 관계했을 때 그렇죠. 사교육이 지금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하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발이 좀 먹히는 게 좀 확실히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정도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한국이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결국 그 말은 대입 전형하고 연결될 것 같거든요. 대입 전형 안 바뀌면 뭐 아이비 그냥 생명력 없는 거 아니냐. 서울대와 그 위에 이제 주요 대학교의 이제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될 거가 아니냐. 실제로 이것도 사실은 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뭐 공조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비가 앞으로 이제 한국에 입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좀 싹을 키워 나갈지 예상이라고 할까요? 이제 뭐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이제 그 며칠 후가 될 것 같은데 네. 아이비의 전 세계에
그 회장님 격인 제일 네. 그 총괄하시는 디렉터 제너럴이 방한을 하십니다. 근데 방한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여러 교육청, 뭐 경기교육청, 서울교육청, 그다음에 대구교육청, 제주교육청의 교육감님들을 만나고 교육청의 여러 이제 행사들을 참여하시게 되는 그런 일정을 갖게 되는데 그 일정 중에 하나가 9월 15일에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에서 경기도교육청과 한국대학신문이 공동 주관을 해서 IB 미래교육 포럼을 갖게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서울대 오세정 총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께서 축사를 하시고 기조 강연은 그 올리페카 헤이노넨 IB 디렉터 제너럴 그 다음에 전 포스텍 총장님을 지내신 김도연 총장님 이 기조 강연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토론으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민경찬 전 연세대 입학처장님 그분이 이제 연세대 입학처장 하실 때 논술 교사를 처음으로 들어오셨거든요. 네. 그 다음에 송진웅 서울대 물리교육과 교수님 그분이 이제 서울대에서 지원하는 IB 연구에 책임을 맡으셨거든요. 이런 면면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IB가 2028 대입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이것이 이제 다 뭐 유튜브 생방송 되고 다 기록으로 남아 있을 건데 그때 그 서울대에서는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 서울대 총장님의 지원으로 서울대 사범대의 교과교육 전공 교수님들이 네.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그다음에 전 입학처장 저 이렇게 해가지고 IB를 분석하고 교과별로 IB의 시스템, 평가, 연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028 대입부터 논술형 수능 적용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된 상태니까 그 2028 대입에 어떠한 롤모델로 우리 IB가 이렇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그 심도 있게 하셨고 네. 그거가 보고서로 작년에 하나 나오고 또 후속 연구로 올해 하나 나오고 작년 거 읽어봤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이제 이 연구들이 이렇게 진행이 서울대에서도 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 되고 있고 또 이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6개 시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이제 IB를 하게 되고 또 그 IB 학생들이 국내 교육과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국내 학력으로 인정이 되는 이 체제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성과들을 이제 국가교육과정이나 아니면은 그 국가의 수능 개편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계속 이제 전문적인 그런 데이터와 연구 자료들이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제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반영되게끔 노력하려는 그런 그 지식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논술형 수능으로 가는 것이 이미 발표된 상태인데 그게 얼마만큼의 논술형 수능의 그쵸. 패러다임으로 갈 것인지가 그쵸. 사실은 지금 관건인데 네. 지금 OECD 38개국 중에서 수능과 내신이 객관식 둘 다 객관식 선다형 상대평가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논술형으로 혹은 뭐 생각을 꺼내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은 확실히 네.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그걸 피하고 역행로 가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거는 아마도 많이들 공감을 하실 그쵸, 텐데 네. 얼마나 빠른 속도로 혹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할 것인지가 이제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경기도 같은 큰 지역에서 그리고 서울도 그렇고 대구나 여러 지역에서 사례들이 나오면 그쵸.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 시스템으로도 연수를 하고 그 논술형 정성평가여도 채점이 공정하게 채점되더라라는 그런 경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충분히 2028 대입 이후로 논술형 수능의 모델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충분히 IB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2028 논술 이렇게 이야기 나왔을 때 사실 그거는 이제 먼저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IB가 힘을 받으면서 시기가 정말 절묘하게 네. 사실 어느 정도 겹친 느낌도 있으니까 사실 좀 서로 좀 시너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또 많이들 모였잖아요. 지금 네. 많이들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질문이 사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해외에서 이미 이제 IB 교육을 받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교육적인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한국의 또 사립학교라든지 뭐 그렇죠 국제학교 이런 데서도 이제 IB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1편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답은 됐겠지만 요런 IB랑 이제 우리 공교육 기반 뭐 경기라고 할게요. 여기서 추구할 IB 프로그램 차이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신다면. 근데 이제 해외에서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경험을 하신 분의 IB와 이제 한국에서의 그쵸. IB, 공교육에서의 IB가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 근육을 기른다는 차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죠. 일단 기본은 IB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물론 또 영어가 조금 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가 다른 종류의 역량을 길러주는 건 맞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IB의 목표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근데 그게 모국어로 길러주든 외국어로 길러주든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은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라는 그 본질 차원에선 같은데 근데 한국 공교육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자 할 때 쓰는 소재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문학 작품과 우리 역사적 사실과 우리의 로컬의 지역 이슈와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여러 가지 토론과 훈련과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고 네.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은 그 나라의 역사적인 사건과 그 나라의 문학 작품과 그 나라의 이슈와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혹은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눈 자체의 그 기본적인 역량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전문성이 지역 특정적으로 달라지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IB는 굉장히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도구로 경기도에서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IB는 굉장히 로컬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 로컬의 이슈를 로컬만의 배타적인 이슈 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시각으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유연한 시각을 길러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는 마치 이렇게 외국 교육과정, 외국의 가치관, 외국의 어떤 뭔가 시스템의 종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IB를 제대로 잘 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실 그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그런 거를 질문을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약간 민주주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한말에는 왕정 체제였다가 우리가 민주주의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어쨌건 우리가 자생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서양에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그 민주주의 구성원들, 국민들의 모든 생각은 서양에 종속될 것이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만의 민주주의를 더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IB는 굉장히 학생과 교사의 자율권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교와 교사를 어마어마하게 존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권,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재를 선정하거나 집필할 수 있고 평가를 직접 할 수 있고 그 교사의 교육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고 학생이 교과서의 생각, 저자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거를 기르고 발달시킬 수 있는 학습권을 회복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사가 이 시스템으로 들어와서는 교사의 자율성이 100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IB 교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민주주의가 되고 나서 왕정체제보다 국민들 개개인의 자율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IB를 하게 되면 기존의 국가교육과정의 평가 같은 것들, 평가권들이 사실 많이 박탈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IB 시스템에서는 엄청나게 그 로컬에서의 이슈를 가지고 각자 학생과 교사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런 시스템이어서 특정 이데올로기나 특정 진영이 이렇게 막 강요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가 들어왔으면 우리나라가 더 어디 서양에 구속됐느냐, 종속됐느냐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사실 다른 질문 원래 하려고 했던 것까지 같이 어떻게 이렇게 녹여서 지금 답변이 됐는데 사실 이제 해외
거랑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추구하려는 능력은 이제 뭐 방향은 어떻게 보면 같지만 어떤 로컬에 대한 것들, 한국이면 또 한국에 대한 소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중하면서 이제 가는 것의 개념이다. 사실은 경기교육 백서 읽다 보니까 아이비하고 글로컬 융합교육 정책이 나왔던 게 맞아요. 이제 우리 무조건 이제 글로벌 리더 이야기 했었는데 글로벌 하면서도 사실은 로컬적인 걸 이제 같이 녹여가자라는 그쵸. 게 네. 반영이 됐다. 이게 로컬을 중시를 안 하면 네. 161개국까지 퍼질 수가 없어요. 하긴 네. 그거야말로 완전히 네. 하나 종속된 거로 다 이렇게 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변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과목에서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네. 제주국제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상당 부분이 거의 절반 이상이 아마 강남 출신일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서의 이슈를 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되다 보니 아무리 강남 출신이라도 걔네들이 쓰는 탐구 보고서가 전부 다 제주 해녀 이슈 무슨 그다음에 갈옷 이슈 4.3 이슈 거기에 무슨 환경 이슈 그러니까 다 제주와 관련된 그런 탐구 보고서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거 아이비를 하게 되면 경기도 내에서의 여러 가지 로컬 이슈들을 이제 여러 가지 그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되게 좀 저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머리가 좀 깨지는 약간 생각이 좀 깨지는 그런 좀 느낌이었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또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알겠다.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교육 과정 같은 것도 기존에 이제 한국적인 거나 지역적인 걸 충분히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한국 교사들이 이거를 솔직히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느냐? 난 아직 못 믿겠어요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저 충분히 좀 일단 이해를 하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 또 다음 편에 이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 1편 그리고 2편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진짜 아직도 오해를 너무나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완전 옹호론자 맹신론 이런 거 아닌데 그래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뭔가 요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3편에서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